충동 양식과 원형. 우리는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정신하부의 시작 단계를 정신 기능이 강박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의지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의지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 경우에는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며 판단할 능력을 갖춘 주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주체에 의식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처음에 배척했던 견해, 즉 정신과 의식이 동일하다는 견해를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딜레마는 의식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저절로 풀린다. 왜냐하면 의식의 내용은 의식적이자 동시에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면에서는 의식적이며 다른 면에서는 무의식적이다. 모든 모순이 그러하듯이 위와 같은 사실도 그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은 여기에 있고 무의식은 저기에 있다는 식으로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히려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 전체성을 표현한다. 내가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경계층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리가 내린 정신적인 것에 관한 정의에 꼭 맞는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의 가장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정의에 의거한 정신적 무의식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미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에서 태고의 잔재들과 원시적인 기능 양식들을 확인했다. 그 후의 연구들은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신체 구조와 관련해 볼 때 발달사에서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생물학적 현상이 정신이라면 놀랄만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잠깐 머물러 보죠. 네. 어떤 면은 지금 융이 글을 써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딜레마에 빠지죠. 패러닥스를 만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정신과 의식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과 의식은 동일하다는 견해를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키와 컨셔스니스, 우리가 사이키 컨셔스니스라는 개념은 의식을 결국은 정신과 의식이 동일하다 하는 견해인데, 이 데피니션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사이키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컨셔스니스 세계만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것이냐, 사이키는 컨셔스니스와 언컨셔스니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움부터 그 뒤에 프로이드 스스로도 프로이드의 각주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프로이트도 비슷하게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이러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동은 결코 의식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것을 나타내는 관념만이 의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러나 무의식에서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위의 나의 설명에서 무의식적인 의지의 주체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충동이 무의식 상태에서 누구에게 제시되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관념은 모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식, 무의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프로이드도 한편에서는 모순에 봉착하고 융 스스로 모순에 봉착했다는 얘기예요. 한편에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어떤 주체가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지가 작용할 수 있어야 돼. 윌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신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정신이라고 하려면 그 정신의 주체가 필요하고 어쩌면 그 의식이 이어야 이런 얘기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이키는 컨셔스니스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컨셔스니스다라는
쪽으로 기우는데 그렇다고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자아를 의식의 세계로 봤죠. 그렇죠. 그런데 프로이드 나중에는 자아 속에 이 컨셔스니스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것은 용도 비슷하죠. 의식의 세계만을 가지고 컨셔스 이고라는 개념을 용도 쓰고 있죠. 의식과 자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런 무의식과의 관계,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냐. 근데 무의식의 일부를 정신의 세계라고 본다면, 마음의 세계라고 본다면, 그럼 무의식 속에 또 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사이키를 컨셔스니스라고 친다면 지금 우리가 의식의 세계가 컨셔스니스인 것은 맞는데 그럼 무의식의 일부도 컨셔스니스가 그 속에 무의식 속에 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하는 주체가 또 필요하다는. 주체가 필요하니까. 무의식.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의식과 무의식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겠죠. 프로이드 같으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하죠. 세 개로 나눴죠. 네. 어쩌면 그런데 의식 더 다른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한다고 할 때 의식으로 들어오는 레벨이 굉장히 다르죠. 아주 선명한 의식도 있고 아주 희미한 의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 자체도 어떤 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분류한다면 여러 개의 의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무의식의 세계 자체도 어두움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개로 컨티뉴엄이라고 이런 개념을 써본다면 무지개의 색깔과 비슷하게 이렇게 봐버린다면 어떤 면 광학 기계를 가진 사람이 보면은 무지개 밖에 있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누군가 이걸 더 정밀하게 보는 부분은 그 무의식의 속에 있는 의식을 또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무한하게 다른 층이 있고 의식 속에서도 많은 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것 자체도 어떤 인위적인 어느 선에서 인위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실생활에서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여기서 융도 좀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의식이고 어떤 게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이게 튀어나오고 그 무의식은 또 내가 의식에서 했던 것들이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건 무의식이다, 이건 의식이다. 어떻게 구별을 해요? 패러닥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국은 의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무의식 속에 굉장히 의식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금방 의식으로 왔다가 의식에 있던 게 다시 무의식으로 내려가고 무의식으로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의식에도 더 잠재적인 의식성이 있다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의식성이 잠시 무의식에 내려가 있다고 또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결국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의 전체성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한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사이키,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의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의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적인 프로세스하고 거의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결국 무의식 속에도 결국은 의식적인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다시 의식으로 오고 또 의식에 있던 것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침투적이라고.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은 어쩌면 하나의 현상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의식과 무의식을 의식적인과 무의식적인 것 전체를 아울러서 마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신체적인 것 혹은 생물학적인 것과 구별한다는 전제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 속에 있건 무의식 속에 있건 이런 견해를 가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융 스스로 이걸 패러닥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프로이드도 이고 자체를 의식의 세계를 이고로 보고 처음에는 어떤 본능의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봤었는데, 이드 자체는 그냥 본능의 세계로 지금 이드는 인스팅추얼한 부분이니까 그게 전부 무의식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가 깊어지면서 의식 속에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방어 메커니즘, 방어 작용들은 거의가 무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이고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그것도 굉장히 넓은 무의식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초기에 지성학적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만 가지고 처음엔 모든 것을 설명해냈던 프로이드의 이론이 나중에 결국 정신기구론으로 옮겨가는 거죠. 마음의 3중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슈퍼이고도 마찬가지로 슈퍼이고가 이고의 일부로서 탄생한 것 같은데, 슈퍼이고도 어떻게 보면 슈퍼이고도 무의식이 그 그렇죠.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고 그렇죠. 안에도. 슈퍼이고 안에도 의식적인 내용과 무의식적인 내용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무의식은 아래에 있고 이거는 중간에 있고 뭐 슈퍼이고는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건 그렇죠. 하나의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거 뭐 질서고, 이거 어떻게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같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큰 덩어리인데 이걸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분류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슈퍼면은 이게 좀 약간 고단수 같은, 그러니까 약간 좀 우월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위에 놓고, 이거는 중재하니까 중간에 놓고, 무의식은 저 밑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치도 그걸 누가 보장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어떤 이고 사이콜로지를 깊이 공부한 분은 계속해서 컴플릭을 마음의 기구간의 컴플릭으로 보죠. 이드와 하고 이고 간의 갈등, 또는 슈퍼 이고와 이고 간의 갈등, 또는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 간의 갈등, 이렇게 네. 갈등 구조를 마음의 갈등 구조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꼭 사용해야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현대 갈등 이론가, 우리 같이 보면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자체가 오히려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걸 내려놓자고 봐요. 그래서 이고 사이콜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고, 이드, 슈퍼 이고의 이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이런 이고에 대한 이론, 그리고 슈퍼 이고에 대한 이론 자체가 오히려 너무 아티피셜하게 인텔렉츄얼 지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히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현대 갈등 이론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으로 돌아가자. 프로이드 초기 이론 속에 있는 타협형성이라는 개념이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이라는.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의 컴플릭트,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다. 그것을 꼭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타협 형성을 하는 건데 그 타협 형성하는 방법이 우리는 항상 역동의 추구, 역동을 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방어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역동의 충족과 한편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항상 이 방어작용. 이 두 가지가 항상 타협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협 형성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론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너무 지나치게 지적인 작업으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기구론을 심화시켜서 우리가 그 함정 속에 빠져서 마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세 명의 소인이 앉아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티피셜하다고 보는 거죠. 알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걸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늘 그거를 늘 조화롭게 이렇게 타협 형성을 해서 늘 편안한 자리로 나의 마음을 안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알긴 아는데 안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찰을 한다거나 우리가 정신 분석을 한다거나 할 때 그 목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네.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본다고 할 것이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시는 분도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서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그분이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라는 것은 그 편안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온갖 정서를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의 지표예요. 우리의 우울도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것이 어떤 우리 정서에 온갖 스펙타클이 있는데 정서에 아주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안이나 우울이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정서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서를 자기가 컨테인할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정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그걸 컨테인하면서 또 자기 삶에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는 각자가 정할 문제인데 그거 자체가 내 마음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것이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디펜시브 시스템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이에요. 방어에 온갖 노력을 하게 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보지 않고 하면 우리 마음에 디스터번스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도 안 만나고 잘 사는 사람 안 보고 뭔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자기의 환경보다 좋은 환경을 접하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베이직한 MB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다 불편해요. 마음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것이냐예요.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 속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이 있다. 그렇지만 네.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그 불편함을 때문에 어떤 액팅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리플렉션해서 건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면 건강하게 타협형성, 내 마음 안에 타협형성도 필요하고 또 저 사람과의 관계의 타협형성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융이나 프로이드 얘기를 온전하게 다 알아듣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은 융이나 프로이드도 이론을 세웠지만 이분들 스스로도 완벽한 이론을 세울 수가 없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이게 가설인데 이 자기가 만든 가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또 모순에 빠져요. 네. 그래서 융 스스로가 있어 패러독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을 의식이라고 설명해야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 가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함하는 것,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만 설명이 되는 부분에 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이키라는 용어를 쓸 때도 그때 어떤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도 다른 의미를 쓸 수도 있겠죠. 전번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번 아티클에서는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도 초기 저작 속에서는 이고가 거의 의식이라는 consciousness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나중에 나오는 저작들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자신도 어느 아티클에서는 자기 어느 한쪽에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썼는데 그 다음 논문에서는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이드나 융을 읽을 때도 프로이드가 전번에 읽었던 프로이드나 융의 글하고 이번에 같은 사람이 썼는데 내가 이걸 소화해내기 어려울 때 이 패러독스 자체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통합된 개념으로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태고의 특성들이 바로 본능의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 태고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태고? 태고의 잔재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의식의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과거에 원시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시적인 기능, 마음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그래서 이게 이건 개인의 무의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죠. 말하자면 내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이런 건가요, 교수님? 뭐 촘스키가 말하는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위니카시 말한 뭐 모성몰두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있다고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죠.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프로이드가 하나의 신화적인 것을 가져와서 마치 이게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져와서 이게 마음의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근친상간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존속 살해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한때 이건 굉장히 태고적인 것이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마음에 있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마음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지 않고는 프로이드 관찰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문화, 어떤 환경에 있거나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건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는 이걸 개인적인 것으로 계속을 하고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관찰 기록 정도고 이것을 깊이 발달시키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융이 어떤 면에서 융 스스로 꼭 프로이드 것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현상을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프로이드는 무의식에서 태고의 잔재들과 원시적인 기능 양식들을 확인했다. 무의식 속에 이미 그러니까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결국은 구체적인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만 이미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그 후에 연구들은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관찰했던 것을 융은 좀 더 깊이 이것을 개인 무의식, 자기의 삶 안에서 경험한 것 중에 억압을 했거나 잊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을 구성한다고 보는데 자기의 삶에서 인카운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고 본다면 이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어떤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의 개념에 의하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융이 자기 이론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는 프로이드의 관찰을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자기 이론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집단 무의식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집단 무의식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원시 부족 얘기를 하고 있죠. 에더퍼스 컴플렉스 얘기를 하면서 원시 부족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를 형제들끼리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차지하자. 어머니를 차지하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마치 원죄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식의 원죄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타고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은 서양의 크리스천이즘이라고 할까요? 기독교를 심리학적으로 다시 서술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슈퍼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 이론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고나 슈퍼이고 이론이라는 얘기. 휴머니스틱 사이콜로지라고 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정신분석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인간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사회의 안전을 보호해서 어떠면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측면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태고의 특성들이 바로 본능의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 충동과 태고의 양식은 행동 유형이라는 생물학적 개념 속에서 일치된다. 즉 형체 없는 충동은 없으며 모든 충동은 각기 그 상황에 맞는 형상을 갖고 있다. 충동은 항상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는 상을 충족시킨다. 나뭇잎을 자르는 개미의 충동은 개미, 나무, 나뭇잎 자르기, 나르기와 버섯 농원의 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위에 확정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충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교수님? 잘 모르겠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형체 없는 충동은 없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인스팅크라고 아니면 욕동, 드라이브라고. 드라이브라는 거가 있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어떤 욕동이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죠. 동물은 본능을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죠. 네. 본능은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확정된 성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본능이 있으면 거기에는 충동은 그 상황에 맞는 형상을 갖고 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는 여기에 융이 발달시키고 있는 원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죠.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키타입으로부터 어떤 우리 여러 가지 상,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가 출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 발현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이미지나 생각과 함께 본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보면은 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프로이드가 인스팅트 티어리를 굉장히 발달시켰는데 네. 여기서 드라이브 티어리 속에서 드라이브는 어떤 것이냐고 할 때 드라이브는 우리의 몸에서 발현한다고 프로이드는 봤어요. 이건 성감대라는 얘기하고 연결되죠. 어린아이는 어떤 입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자기의 성기나 이런 이게 또 이론을 처음에는 그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신체 전체를 또 성감대라고 보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항상 프로이드 이론은 몸하고 마음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럼 신체에서 뭔가가 어떤 자극이 생겨나면 이거 자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여기서 프레셔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대상이 있고 그게 에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인스팅트에는 이 본능에는 어떤 거기에는 프레셔라는 요소, 에너지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오겠죠. 어떤 공격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지나가는 어떤 동물이건 아니면 내 앞에 어른거리는 행인이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을 구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 이게 에임이죠. 내 목적. 내 에너지가 지금 생겨나는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나에게 어떤 압력만
내가 견딜 수 없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에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목적하고 관련돼서 이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통합적으로 볼 때 이게 드라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나는 제가 보면 융은 이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둘로 나눴다고 봐요. 여기서 하나는 그냥 욕동 드라이브라고 하는 여기서 본능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아까 원상이라고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아키타입은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나 관념은 여기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욕동의 일부 구성 요소인 목적이나 대상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판타시나 어떤 이미지네이션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욕동이 있을 때는 욕동은 그와 함께 어떤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같이 생겨난다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는 그냥 충동과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했다면은 융은 그거를 또 상으로 또 갖고 왔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프로이드의 이 욕동 이론 속에 다 들어있는 한 패키지로 프로이드는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 예. 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별을 했다고 할까요? 어떤 에너지 측면과 대상하고 목적 이렇게.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서 이것을 대상과 목적이라는 게 그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근원적인 어떤 원초적인 어떤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키타입이라고. 원상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그럼 본능은 어디서 왔느냐? 본능은 신체에서 왔다고 보고 있죠, 프로이드가. 네. 그 본능은 신체에서 왔는데 그럼 이 원상은 어디서 올 거예요? 우리의 사이키 안에 아키타입이 있다. 그러면 신체에서 오는 어떤 프레셔, 어떤 에너지, 그건 어디서 왔냐? 임펄스는 이게 신체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 이미지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마음에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원상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상이 있다. 어떤 거기서는 아주 현명한 어떤 노인 이런 아주 노현자의 어떤 그런 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유혹하는 어머니의 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매력적인 남성의 상도 원상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온다고 보는 거죠. 네. 원래 우리한테는 많은 원상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이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 속에 어떤 마술사도 있고 이런 과거부터 있어왔 이 원상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리버티브라고 볼 수 있는 파생물인 실제 우리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판타시나 어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어떤 원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 드라이브나 인스팅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로부터 파생되는 것, 파생물을 통해서 우리는 드라이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죠. 그리고 욕동 파생물인 게 우리는 보통 그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소망이죠. 위시, 뭘 하고 싶다는 것 속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의 드라이브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충동과 여기서 어떤 상이나 어떤
관념 이걸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현상을 한 사람은 하나의 패키지로 드라이브 티어리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드라이브 티어리를 만들어냈고 융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아키타입이라는 이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속에서 어떤 우리의 욕동이 생겨날 때 욕동하고는 반드시 대상과 그리고 어떤 에임이 생겨나는데 어떤 목적이 생겨나는데 근데 왜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왜 생겨나 왜 이런 대상과 왜 이런 목적이 생겨나느냐를 연구하면 그건 어떤 아키타입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난 어떤 아키타입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이게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애니모스 뭐 이제 이런 개념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여성적인 부분과 남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여성적인 부분은 남성이 가지는 여성적인 부분은 애니마가 있는데 이 애니마를 결국 여성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여성적인 것을 오히려 대상에게서 발견하고 그 대상에 이끌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갑자기 저 남성에게 저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 어떤 남성에 대한 상, 여성에 대한 상, 이 상들이 생겨나게 하는 원류가 있을 것이다. 인류가 계속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 체험해온 어떤 남성상, 여성상, 아니면 어떤 임금의 상, 아니면 어떤 마술사의 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인카운트하고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이 원래의 상으로에서부터 이런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는 얘기죠. 이 대상을 만나면서 왜 내가 이런 상상들이 생겨날까? 팬터시라고 하는 개념도 이걸 정신분석 속에서는 팬터시 이론을 발달시킨 거죠. 언컨셔스 팬터시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팬터시인데 그럼 무의식적인 팬터시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본 게 융이다고. 그래서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 사람과의 대상관계 속에서 이런 언컨셔스한 이미지네이션들이 생겨난다. 팬터시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멜라니 클라인 이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타고난 팬터시라는 개념이 나오죠. 결국은 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네. 아이는 태어나면서 때 엄청난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무시무시한 팬터시를 느낀다고.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팬터시. 팬터시 자체도 실은 의식과 무의식의 짬뽕 아니에요, 교수님?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의식의 과정과 의식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봐야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융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혀서 오늘 한 시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패러닥스예요. 네. 융을 이해하려면 이 패러닥스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이론을 이렇게 쭉 가다가 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패러닥스인데 이 패러닥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기본 구조가 패러닥스라는 얘기예요. 프로이트는 어떤 충동이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융은 더 그거를 이제 정신구조 아키타입이라는 그러니까 아키타입이라는 것과 약간 분리하면서 그 이전에 또
그러면은 충동과 그 본능을 가져오게 하는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이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선엄적, 여기 선엄적 성질의 전형이다, 이렇게 한 그렇죠. 걸 보면. 네. 그래서 이미 선엄적이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초월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서 그 체험이 변형되거나 억압되거나 잊어버리고 그런 게 이런 아니라, 게 아니고 이미 아이가 예, 태어날 때 이미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것이 결여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심장이 있고 네, 그리고 머리가 있고 우리 내장 속에 여러 가지 소화기관 네, 이게 이 소화기관 중 그리고 어떤 심장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쵸.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우리는. 그런데 처음에 그쵸. 아이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몸 안에 네,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몸의 기구들을 몸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눈에 보이지 어떤 말하자면 이게 무의식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 무의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음,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무의식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의외 확정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충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충동은 그 전체 형상, 그 자신의 상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기 그러니까 때문이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다 놨어요. 네, 근데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합쳐야 기능을 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머슴이 일을 하려면 누가 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머슴을 그냥 세경만 주고 앉혀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전체적인 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충동과 여기서 그 전체 형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러한 상은 선험적 성질의 전형이다. 이것은 개미의 모든 활동 이전에 개미가 타고난 것이다. 개미가 왜냐하면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화 된 거죠.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측면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활동은 그에 어울리게 형성된 충동이 그 활동의 계기와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은 모든 충동에 해당되고 같은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인간은 그가 본능적으로 기능하는 한 그 활동의 동기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본능 유형을 선험적으로 갖고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특수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 유형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 더욱 원시적일수록 그의 의식이 본능 영역에 더 많이 좌우될수록 그 제약은 더 심해진다. 비록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니체가 꿈의 기능 방식에 관해서 한 말처럼 행동 유형이란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는 태고적 잔재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존물이거나 이전의 기능 방식의 잔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필요로 하는 충동 영역의 조절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 충동 영역의 작용은 모든 정신 영역에 걸쳐 확대되며 그 작용이 의지의 상대적인 자유에 의해 제약될 때 비로소 그 절대성을 상실한다. 상은 충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오늘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충동이 있으면 충동의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 충동 영역이 어떻게 그 충동이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충동의 조절 장치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어서 태고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태고적이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학적으로는 태고적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것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행동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공격받으면 이때는 바로 긴급 대응을 하게 되죠. 병아리를 거느리는 암탉들이 있죠. 그럼 이 암탉들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떨 때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 그 엄마 닭이 대응하는 것은 무서워요.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성적인 근데 이 엄청난 공격성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게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어느 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행동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행동 유형 자체가 인간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같은 행동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동물은 그 행동 유형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행동 유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이게 의지, wil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유형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여기서 어떤 w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우리의 자유 의지라고 프리 will이라고 프리 will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리덤이 있다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동물도 행동 유형대로 가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 유형대로 원래 타고난 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 유형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에 의해서 행동 유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그에 따라가지만 잠재적으로 이걸 변경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서는 어떤 행동 유형은 절대적이잖아요. 그것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것을 변경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 이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인 자유라고 여기서 융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한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융의 이론의 가장 기본과 프로이드의 이론의 가장 기본 깊숙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인간의 진화 과정 전체를 담아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프로이드는 이미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얻어진 것과 그 이전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그 영역에서부터 오는 마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요소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관찰했고, 그 태고의 잔재들이나 원시적인 기능, 우리의 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상당 부분 이미 우리는 타고났다는 펑션을. 마음의 어떤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다기보다 이미 타고날 때 어떤 기능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위를 가지고 있고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도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프로이드가. 근데 융은 이 부분을 원형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이밍을 한 것이라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관찰에 있어 이미 드러난 부분을 융은 철저하게 조금 더 이론화해서 그걸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으로 네. 이론화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융이 이론화한 것은 그런 아키타입이라는 데피니션을 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아키타입이 구체적으로 현재의 삶에 이게 태고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우리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을, 근데 펀더멘탈은 우리의 하부 구조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본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게 아니라니, 살아있는, 옛날부터 그리고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태고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기능하지 않는 쇠퇴한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는 것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 그래, 무의식 속에 있는데 내 개인의 체험을 벗어나는 것이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 집단적인 무의식은 나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친구도 같은 어떤 집단적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지금 같은 이렇게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마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선험적으로 그리고 태고적부터 내려온 이 마음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개개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것 속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펑션들, 마음의 기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하는 과정에서 융과 프로이드는 두 천재들이에요. 두 천재들인데 다 그 현상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이론하는 방법. 프로이드는 역동 이론으로 가고 어떠면 융은 좀 더 이게 아키타입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프로이드는 이 본능 이론 중에 리비도 이론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성적 역동이라는 데 너무 매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 성적인 것, 섹슈얼 티어리를 너무 절대시하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버린. 그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라, 리비도라는 것을 섹슈얼 에너지라고 봐버렸어요. 근데 융은 섹슈얼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의 에너지라고 본 거죠. 섹슈얼 인스팅트. 그게 공격적인 것이건 성적인 것이건 이게 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사이킥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리비도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개념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이킥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좀 폭넓게 보고 있는 게 융이라고 오히려 보이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라고 봤는데 나중에 결국은 프로이드도 공격 본능을 얘기하면서 여기도 내 에너지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친 에너지라는 개념을 결국 사이킥 에너지라고 본다면 그걸 리비도라고 봤던 부분을 결국 넓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근데 리비도하고 어그레션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이론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라고